네, 다시 한성훈입니다. 자, 이번 2부는 조봉암의 사상입니다. 여기 글자 깨지는데 2부입니다. 2부, 조봉암의 사상. 네. 조봉암이 이제 여러 가지 정당 활동, 정치 활동, 또 그 전에 독립운동, 공산주의 활동도 하고, 초대 정부에 참여해서 재헌의원으로서 헌법기초위원도 하고, 농림부 장관도 했는데요. 그 중에서 조봉암의 정책이라든가 또 본인의 어떤 이 의지가 많이 반영이 되어서 이루어진 것 중에서 사상적으로 의미가 있는 것들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먼저 농지개혁과 조봉암입니다. 우리가 토지개혁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1950년 3월 달에 이 개정 공포된 농지개혁 법안이 있는데, 그 전에 이미 조봉암이 농림부 장관 시절에 농지개혁법 위반을 추진하게 됩니다. 자, 농지개혁법 기초위원회에서 1948년 정부 수립 직후부터 농지 실태를 조사하고 농림부에서 초안을 완성해서 그해 11월 달에 개혁안을 발표합니다. 이 농지개혁으로 소수의 대지주에게 모여있던 토지를 실제 농사를 경작하는 농민들에게 분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대지주가 가지고 있는 땅들을, 농지를 어떻게 일종의 몰수하거나 가지고 와서 그것을 어떻게 농민들에게 분배할 건가. 이게 이제 쟁점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무상으로 할 건지 유상으로 할 건지 이게 이제 쟁점인데요. 조봉암은 북한은 토지개혁을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무상 몰수, 무상 분배를 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없었고요. 그래서 유상 매수, 무상 분배안과 또 유상 매수, 저가 분배안을 혼용해서 적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무상으로 땅을 몰수하기에는 좀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일단은 유상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농가를 염가에 매수 분배받아 개인이 농토를 소유하게 됩니다. 즉 자작농을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당연히 내 땅에서 내가 농사를 지으니까 농업 생산량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리고 개인 자영농이 자기 농토를 소유하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농민들이 정착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일종의 사회 안정성을 또 도모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농지개혁은 농업 경영의 합리화와 농촌의 민주화를 촉진하게 됩니다. 토지 소유권을 경작자에게 이양하여 경작인을 보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농지개혁을 남한이 좀 더 서두르게 된 이유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46년 3월 5일 날 이미 북한이 농지개혁을 단행합니다. 토지개혁을 단행하게 됩니다. 그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무상 몰수, 무상 분배하게 되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당시에 우리나라는 다 1차 산업이었어요. 그죠? 거의 모든 생산력이나 생산물 자체가 논, 밭, 토지밖에 없었어요. 그죠? 생산수단 자체가. 그러니까 이게, 쟁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북한이 이렇게 또 단행을 하니까, 남한이 정치적 불안정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농지개혁을 전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또 다른 이유는 농촌의 반동건적인 사회구조를 개선하고 농촌 사회를 근대화할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소작과 그죠? 지주와의 관계가 이게 봉건적인 관계라는 거죠. 전근대적이잖아요. 그죠? 일종의. 그래서 그런 어떤 사회 구조, 농촌 구조를 또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농촌 근대화가 필요했고요. 이 이미지 자료가 50년 3월 달에 재정 공포되었던 농지개혁 법안입니다. 농지개혁법. 자, 농지개혁 이후에 조봉암이 또 추진한 게 있습니다. 농림부 장관으로도 추진한 것 중에 양곡매입법 그리고 농업협동화 추진 농민신문 발행입니다. 농촌에서 생산한 쌀과 벼, 보리 등의 곡식 일부 중 잉여 생산량을 정부에서 매입하는 양곡매입법 제정을 추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니까 일부에서는 시장경제 논리에 어긋난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완전히 자본주의 논리로 따져본다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48년 8월에 국회에서 이게 통과가 됩니다. 그리고 1950년에 농수산물에
잉여 생산량은 국회의 동의하에 예산을 배정하여 구매하는 양곡수매법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곡수매법은 이승만 정권이 붕괴와 함께 무효화되었지만 이게 1961년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정권이 들어서면서 추곡수매법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일종의. 지금도 우리나라는 정부가 일정한 양을 어떻게 추곡수매를 하고 있죠. 그죠? 네. 그게 이런 효시가 있는 겁니다. 양곡매입법, 양곡수매법, 그 다음에 추곡수매법 이런 방식으로. 그래서 농가의 소득을 일정하게 보존해 주는 거죠. 쌀값이 떨어지든 어쨌든 상관없이. 네. 그렇죠? 왜냐하면 쌀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국가가 직접 나서서 이런 방식의 양곡매입, 추곡수매를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 다음 조봉암이 추진한 것이 농민의 조직화와 농민이익단체의 결성을 위한 농업협동화 추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식 협동농장은 아니지만 어쨌든 자작농이나 또 일부 소작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그런 농민들이 단체를 결성해서 이익하고 서로가 조직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 추진을 했고요. 또 농촌 계몽을 위한 농민신문 발행을 추진했습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문맹이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런 것, 정부의 정책을 알리거나 어떤 시책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농촌 계몽 차원에서 이제 농민신문 발행도 추진을 했습니다. 앞서 제가 일부 시간에 대통령 선거를 잠깐 얘기했는데 조봉암이 이제 1952년 2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했을 때 이 공약입니다. 이때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를 했는데요. 대표적으로 유엔 감시하에 총선거를 실시해서 남북한이 동시에 평화통일로 가자. 그리고 국민의료제도를 도입하자. 그리고 국가가 보장하는 교육제도 도입하고 노동자들에게 경영참여를 유도하자. 참여할 수 있게 해주자. 그리고 농촌에서 고리채 지불 유예.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우리가 고리대금이라고 하고 있죠. 그죠? 사채 그릇 쓰는 거. 근데 어쨌든 농촌은 정부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농민들이 이렇게 돈을 빌릴 수 있는 기회가 적기 때문에 고리채를 많이 썼던 거죠. 그래서 지불을 유예해 주자 이렇게 했던 거고 여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런 거죠.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52년도에 조봉암이 대통령 선거에서 공약으로 제시했는데 여러분 2020년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나라 노동계에서 노동자들의 경영 참여 요구하고 있다니까요.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여러분.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이게 앞서간 제도이고 중요한 제도이겠습니까? 이걸 제일 좀 잘하고 있는 나라가 독일입니다. 예. 의무적으로 노동자 대표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이사회 멤버로서 일종의. 그죠? 근데 52년도 이렇게까지 얘기했으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자본가 입장에서는 자본주의를 맹신하는 입장에서는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죠. 그건 마찬가지 국민의료보험제도도 이게 전국민 의료제도잖아요. 일종의. 그래서 이건 나중에 진보당의 정강 정책과도 관련이 있게 됩니다. 요거는 1956년도에 아까 제가 얘기했었죠. 제3대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조봉암 선거 포스터입니다. 이게 참고로 여러분들 보시고요. 우리가 얼마 전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죠, 여러분. 4월 15일 날 한 2개월 전에 있었는데 여러분 거리에 지나가다 이렇게 벽보에 쭉 붙여놓은 거 봤을 겁니다, 그죠? 그거하고 너무 다르죠, 그죠? 네. 자, 여기 이제 핵심인데요. 56년도에 조봉암이 진보당을 창당하게 됩니다. 이게 오늘날로 치면 혁신정당이고 굉장히 앞서간 말 그대로 이제 진보적인 정당인데요. 창당 발기문입니다. 요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자주독립과 민주주의 쟁취의 역사적 성업인 3.1운동의 숭고한 정신을 다시 환기 개성하여 우리가 당면한 민주수호와 조국 통일의 양대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혁신적 신당을 조직하고자 이제 무련히 일어섰다. 우리는 진정한 혁신은 오로지 피해를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의 자각과
단결 위에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관료적 특권 정치의 배격과 대중 본위의 균형 있는 경제 체제를 확립할 것을 기약하고 국민 대중의 토대 위에선 신당을 발기하고자 한다. 이렇게 창당 발기문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 진보당이 주요 지지 세력으로 삼고 있는 그러니까 자기네가 이제 지지 세력이나 아니면 대변하는 세력으로 삼고 있는 그걸 얘기하는 이게 누구냐면 피해를 받고 있는 대중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피해 대중이라는 말로 요약을 하고 있는데요. 노동자이거나 그죠? 또 한국 전쟁 때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피해자이거나 아니면 국가 권력, 정치 권력에 의해서 피해를 당하거나 소외되었거나 또 제대로 복지라든가 의료라든가 이런 혜택을 받지 못했거나 이런 사람들을 대변하겠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위한 정강정책을 꾸리겠다라고 여기서 발기문에서 밝힌 겁니다. 일종의. 요즘 말로 치면 뭐겠습니까? 좀 더 폭넓게 각 분야의 어떤 이런 피해 대중들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사회적 소수자. 그죠? 예. 당시에는 그런 용어가 없지만 오늘날로 조금 바꿔서 얘기하자면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진보당의 정강정책을 보겠습니다. 진보당이 지향하는 사회의 기본 이념 또는 원칙은 이 사회적 민주주의입니다. 네, 사회민주주의라고 해도 별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사회적 민주주의는 정치, 사회 영역에서 평등적 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는 계획적 민주주의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영역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 평등적 민주주의는 뭐냐 하면 모든 사람, 즉 소수의 자유가 아니고 다수인의 자유를 보장하는 실질적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1987년 이후에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체제로 이행을 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건 뭐냐면 민주주의가 되었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떤 과정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 자체가 완결되었다, 완성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민주주의는 어렵죠. 왜? 과정에서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르게 조금 어렵게 얘기하면 여러분 민주주의 그 자체는 선언적으로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하면 할수록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어디까지가 민주주의고 우리가 어디까지 해야 돼 이런 게 선언적이거나 논리적인 한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는요.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했을 때 어려운 게 그런 거예요. 어디까지 할 것이냐 이거지. 민주주의. 그걸 여러분들이 항상 잘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 강의를 듣는 학생 여러분 알았죠? 예. 그래서 실질적 민주주의가 중요한 겁니다. 아까 87년 이후에 한국의 민주주의는 형식적 민주화, 형식적 민주주의로 이행을 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87년 이후에 지금까지 30년 넘었잖아요. 그럼 30년 동안 뭐겠어요? 실질적 민주주의를 추진해야 됩니다. 이뤄야 되는 거죠. 노동자 경영 참여라든가 소수자 보호라든가 예를 들면 그죠? 그런 것들이 다. 네. 그러니까 조봉하면 이제 그런 걸 염두에 두고 이미 얘기하는 거예요. 실질적 민주주의라고 이걸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경제 영역에서의 계획적 민주주의는 뭐냐면 자본주의의 모순과 무정부성을 극복, 지향하기 위해 국가에 의한 계획과 통제를 부과하는 경제 체제, 즉 계획 경제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이 계획 경제라고 얘기하게 되면 사회주의적 요소가 좀 들어와 있죠, 그죠, 일종의? 그런데 모든 부분을 계획 경제한다는 뜻은 아니에요. 여기 보면 알겠지만 이거죠. 자본주의 체제의 모순과 무정부성. 그러니까 시장을 무한정 확대시키는 것. 시장에만 자율성을 무한으로 두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시장도 오염될 수 있고 시장에도 뭐가 있어? 탈법과 위법이 난무하잖아요. 이해관계를 두고. 그거는 누가 조정해야 되겠어요? 국가가 해야 된다는 거지. 계획경제 체제 내에서. 그건 포기할 수 없다는 거죠. 왜? 그걸 포기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자본이 항상 독점하게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거는 자본주의 체제 자체의 이상 문제점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시장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언어 영역을 개혁적으로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은 지금도 그러고 앞으로도 계속 논쟁적인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잘 보세요. 시장이 잘 굴러가고 기업이 이윤을 남기면 어떻게 얘기합니까? 보통 자본가들은 국가가 개입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응? 그런데 지금 코로나19 사태 때 많은 기업들이 어려워졌잖아요. 기업이 어려우니까 뭐라 그래요? 국가들은 정부에다가 개입해달라 그러잖아요. 그 개입해달라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낸 세금으로 어떻게 공적 자금 투입해달라는 거죠. 은행을 통해서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이율 배반적이잖아요. 국가가 거기에 투입하는 자금은 여러분들이 낸, 저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그걸 특정한 기업, 사기업을 살리기 위해서 투입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앞으로 대학을 가든 대학을 가지 않든 좀 더 고등 교육 시간에 좀 더 배워야 됩니다. 자, 요거는, 진보당 결당대입니다. 당 결성됐고요. 자, 사회적 민주주의 봅시다. 정치, 사회 영역이었어요. 진보당은 사회적 민주주의를, 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방법으로 채택하고 있는데요. 이 핵심적인 내용이 뭐냐? 의회 민주주의 노선이에요. 제가 아까, 조봉암이 박헌영, 즉, 조선공산당과 결별하면서 이걸 잠깐 얘기했는데, 그죠? 무장투쟁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정치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고 국회에 다수 권력을 장악함으로 해서 어떻게 국가 정치 권력을 획득한다는 거예요. 즉, 의회가 주도적으로, 의회라는 게 뭐겠어요? 국회의원이? 행정부와 다르게 그거는 뭐예요? 국민이 투표를 해서 선출한 사람이잖아요. 다르죠, 그죠? 행정부의 장관하고는. 그래서 선출된 권력이 어떻게? 국가를 책임진다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게 뭐냐면 의원 내각제예요. 그러니까. 국민의 대표기관인 입법부에 대해서 책임지는 입법부가요, 의회주의 노선이잖아요. 그래서 입법부가 책임지는 의원 내각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진보당. 네. 그리고 언론의 자유와 양심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게 되고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 노동자의 경영 참가와 이익 균형권을 보장하게 됩니다. 일종의. 이게 이제 사회민주주의 관련된 것이고요. 경제 분야에서는 서구 사회민주주의 정책과 제3세계 정책을 혼합하게 됩니다. 일종의. 여기에 이제 아까 앞서 보았던 자본주의의 무정부성과 또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게 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또 당시에 굉장히 진보적인, 급진적인, 뛰어난 정책이 뭐였냐면 통일정책이었습니다. 이승만 정권과 야당의 북진통일론에 대항하는 평화통일론입니다. 그러니까 이승만은 여러분, 줄곧 무력에 의한 북진통일. 이 북진통일론은 무력에 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통일이 아니고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평화통일이 대세지만, 그죠? 인식이 많이 변했죠. 평화주의 운동과 더불어서. 근데 50년대만 하더라도, 이거죠. 최고 지도자가 북진통일론을 내세웠다니까요. 근데 진보당은 평화통일론을 채택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원수폭 발전, 이게 뭐겠어요? 원자폭탄 얘기입니다. 원자폭탄, 수소폭탄의 발전과 반전평화가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그리고 6.25 사변, 즉 한국전쟁으로 인한 엄청난 인명과 재산상의 손실을 피하고자 하는 민족적 갈망을 반영해서 평화통일론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승만과 야당이 추구하는 무력 북진통일론은 실현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조국 통일에 방해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평화통일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2단계 통일 방안을 제시하는데 남한 내의 민주주의 진보 세력이 정치적 주도권, 즉 국가 권력을 장악하고 그 다음에 유엔과 미국 민주우방과 협조하에 민주적이고 평화적인 방식으로 통일론을 나아가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진보당과 조봉암이 남긴 유산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1950년대 정치 환경에서 사회적 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기본 노선으로 했습니다. 이건 지금도 우리 사회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노동자와 농민 등 기층 대중과 중간계층의 이익을 대변하고자 했던 유일한 정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제 이 본인들이 대변하려고 했던 기층 대중, 농민, 노동자, 중간계층이 실질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진보적인 어떤 정치 세력들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승만 정부에 의해 관변단체화되어 버린 기층 대중조직이었어요. 진보당의 사회적 민주주의 사상은 한국의 진보정당 운동에 커다란 족적을 남기게 됩니다. 이렇게. 자, 지금 죽산 조봉암 선생의 묘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랑구 망우동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망우리 묘지라고 흔히 아는 여기 공원묘지에 있습니다. 여기 묻혀 있거든요. 여기에 보면 여기 이제 조봉암에 어록이 새겨져 있는 비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이석이 있는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냐면요. 이렇게 조봉암 어록 중에 일부입니다. 이걸 제가 끝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독립운동을 할 때 돈이 준비되어서 한 것도 아니고 가능성이 있어서 한 것도 아니다. 옳은 일이기에 또 아니하고서는 안 될 일이기에 목숨을 걸고 싸웠지 아니하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강의를 들은 학생 여러분, 여러분들이 뭔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더라도 좀 뭔가를 해야 됩니다. 물론 준비하고 나서 또 가능성을 보고 하면 좋겠지만 그러지 않더라도 여러분 이 어록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겁니다. 옳은 일입니다. 여러분. 네. 그러니까 그죠? 독립운동이 옳은 일이었기 때문에 준비가 안 되어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이 없어도 옳은 일이기 때문에 또 조봉암이 목숨을 걸은 것도 옳은 일이었다라고 스스로 그랬기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하고 이런 족적을 남겼던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됩니다. 뭘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지식과 공부를 통해서 오늘은 조봉암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배우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